평당 분양 1억 원. 그리 멀지 않았다. 오늘 방송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결정 났습니다. 당분 1의 최고 분양가 레미안 원밸리 평당 5,668만 원. 자, 이곳은 조합원 분양가가 5,6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결정이 났죠. 당분 1의 최고 분양가입니다. 5,668만 원.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가 보니까 허그 분양가 16보다 16%가량 높아져. 이곳은 원래 분양가 상한가제가 도입되기 전에 분양을 하려고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자, 허그에서 산정한 분양가가 4,891만 원밖에 안 되니까 미루다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걸린 지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희한하게 자, 16%가량 분양가가 높아진 겁니다. 이 정말 웃긴 일이 생긴 거죠. 자, 4,891만 원에 허그가 분양가를 산정해서 자, 너희들 분양해 하라고 하니까 못한 거예요. 분양가 너무 낮다고. 그래서 못하다고 버티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걸린 겁니다. 자, 이제 망했다. 이제 어떻게 하냐 하다 보니까 나중에 뚜껑 열어봤는데 이게 16%가량 허그에서 책정한 4,891만 원보다 높아져서 5,668만 원이 된 겁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허그가 산정한 분양가보다 10에서 20%가량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게 시작이 예측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야, 이 뭐야 이게 공시지가가 치솟으면서 토지 감평 금액이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진 거예요. 토지 감평 금액이 왜 높아졌습니까? 공시지가 현실화 뭐 90% 현실화 이렇게 막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토지비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지대가 올라간 거예요. 지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분양가도 같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득이 됐다는 해석이다. 자, 세상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분양가를 우리가 지금 낮추려고 했던 분양가 상한제가 독이 됐었지만 지금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분양가를 다 위로 올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세금을 올려가지고 했던 정책들이 어떤 부작용이 있었던가. 일부러 짜장면하고 우동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잠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짜장면 부가세 대폭 인상했습니다. 자, 짜장면하고 우동이 있는데 사람들이 짜장면만 자꾸 먹는 거예요. 우동을 안 시키고. 야, 지금 우동 안 되겠네. 짜장면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짜장면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대폭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이 이제 7,000원이 되고 우동이 이제 5,000원이 된 거예요. 자, 우동 값이 5,000원이 되고 짜장면 값이 7,000원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짜장면을 안 먹겠죠. 비싸니까. 원래는 똑같았었는데. 그래서 짜장면에 대한 수요는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이제 짜장면을 주문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후에는 우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동값이 오히려 7,000원으로 올라진 겁니다. 결국에는 짜장면하고 우동값이 똑같아진 거죠. 7,000원으로. 한쪽을 막으니까 다른 한쪽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거죠. 이게 뭐 풍선효과라고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에서 쉽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쪽에 규제를 가하니까 다른 한쪽에는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짜장면하고 우동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보시면은 세금을 올려가지고 시장이 안정된 적은 인류 역사에 350만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다주택자한테 비과세를 줬어요. 임대주택 등록하면은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은 8년 동안 너희들 비과세 줄게. 그래서 자,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8년 동안 비과세를 받기 위하니까 이 주택을 팔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목적이 비과세를 받는 겁니다. 전세가를 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 효과는 세입자들한테 혜택을 보게 된 겁니다. 세입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장기간 동안 전세 시장을 머무를 수 있었던 거죠. 최근에 보시면은 부산에 또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매매가는 올랐지만 전세 시장은 상당히 안정됐었잖아요.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임대차 3법이 딱 생겼습니다. 이러니까 주택을 가진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손해를 어떻게 전가시켰습니까? 세입자한테 다 전가시켰죠. 전세가를 올리고 너 나가라.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된 겁니다. 세입자들이 다 쫓겨나게 생긴 겁니다. 대출을 해서도 전세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모자란 부분들을 세금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기업도 마찬가지로 계속 꾸준하게 설명되죠. 친기업 정책을 하게 되면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낮추고 법인세를 낮추고 세금을 낮추니까 이 효과는 고용의 증가가 되고 또 임금을 상승하게 되는 노동자한테 혜택을 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친노동 정책을 쓰게 된다. 자, 노동자는 기업에서 일정한 임금 이상 무조건 줘라 너는. 그리고 일정한 기간 이상 되면은 자르지도 못하고 무조건 보장해줘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노동자한테 혜택을 줘라. 그러니까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감소되는 겁니다. 선순환이 되는 것과 악순환이 되는 부분들이 역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1억 원 시대,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추세라고 한다면은.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죠. 공시지가를 계속 올리잖아요, 지금. 8년 동안 앞으로도, 9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현실화시킨다고.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면 시킬수록 어떻게 됩니까? 분양가 상한제고 고분양가 관리지역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이제는. 정책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지대가 올라가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영향받는 건축비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한 부분이 차지하고 토지비도 올라가게 되고 정상환경을 하기 위한 우리가 보시면은 기부 체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300가지가 넘는 세금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하나를 올림으로 인해서 주택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저는 현실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효과들은 서울 고가 아파트 평균 전세값도 10억 원을 넘기게 되고 중형이죠. 강북입니다. 강북의 중형 아파트도 이제는 20억이 된 거예요. 자, 20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정책. 거기에 따라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도 올라가고 다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벌어졌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들은 현재도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됐으니까. 집값 잡겠다던 둔초주공도 4천만 원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자, 이제 남아있는 대표적인 S급지에 있는 압구정 현대. 저는 7천만 원 넘어간다 봅니다. 이 지금의 추세라고 본다면. 올해도 공시지가 올라가야 되냐. 올해도 공시지가 50% 올라간다면서요. 자, 계속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택보급률이 3년째 답보 상태인데, 자, 설 전에 나온다고 합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만성적 수급난 해소할지에 대한 촉각을 공두세우고 있는데, 저는 민간주택 분양은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라고 보고 있어요. 민간주택 분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거기에는 임대라는 부분들이 없게 되면은, 네, 거기에서 환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보고, 이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임대입니다, 임대. 민간 분양이 아니에요. 민간 분양을 만약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늘린다고 하면은 이 정권의 지지층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네, 이 정권의 지지층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악수를 둘 가능성이 없다. 그런 모험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지의 공급을 충분하게 만드는 해법은 저는 재건축 외에는 해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의미가 없어요. 1년짜리입니다. 국토법, 도정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재건축 규제에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법은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네, 그리고 재개발이 S급지의 재개발이 많이 없잖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니까 그래서 현 정권이든 다음 정권이든 관계없이 재건축 규제에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건축이 가장 개발이익이라는 측면이도 마찬가지고 규제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재건축이 가장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가장 큰 당면한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의 서울의 영구조망 한강뷰의 아파트를 살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생도 그렇지만 다음 생도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이게 양극화의 끝을 이제 한 판을 딱 보여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 계급은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로 인해서 공급의 한정성이라는 부분들이 더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이 규제라는 부분들이
공급의 한정성과 희소성을 더욱더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한강의 영구조망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기 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는 저는 제가 볼 때는 한 몇 년 지나면 100억은 넘어갈 것 같아요. 84제곱미터가. 네, 저는 한 5년 안에는 100억이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유동성, 이게 회수가 안 되죠. 네, 재정지출이라는 이게 지금 회수가 되지 않는 재정지출. 그래서 매몰 비용과 같은 이 재정지출이 돈이 풀린 과와 함께 그 돈이 풀리는 효과를 또 돈을 풀어서 효과를 만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만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지금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살 수 없는 규제책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많이 가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영원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은 한계에 봉착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글로벌 추세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산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산은 현재 지금 재개발 위주의 공급이죠. 이제까지는 계속 뭐 레미안이든 자이든 일군 브랜드든 다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부산에서 가장 필요한 당면 과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이엔드 공급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산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5대 광역시든 자, 겉에만 삐까뻔쩍한 건물들, 아파트만 있었는데 이제는 내실을 다지는 하이엔드 공급이 생겨난다면은 네, 부산에 대한 조금 더 이제 효과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이 하이엔드 입지에 대한 공급, 이 하이엔드의 아파트는 결론적으로 또 한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서울도 부산도 결국에는 한정성, 희소성 이 부분들이 어떻게 조율을 맞추냐, 푸느냐 이 관점인데 자.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1대 도시, 2대 도시 마찬가지다. 부산도 앞으로는 재건축이든 마찬가지고 서울도 물론 재건축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1억 원 시대가 조만간에 열릴 가능성이 크고 부산도 조만간에 5천만 원, 6천만 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